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문택입니다. 발제하기 전에요. 여기서 제출된 발제는 아직 저희 농민혁명당 추진 모임에서 공식 확정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발제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제 이 주제와 관련된 조직 내부의 논의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들어감에 대감을 먼저 좀 집어놨는데요. 이제 우리가 통진당 사태가 처음 불거져 나왔을 때 사실 저 자신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별로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건 아마 저뿐만 아니라 통진당 내부의 그 주체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온통 언론에 지금 통진당 사태가 주요한 쟁점과 이슈로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있는데요. 한동안은 이제 그걸 우리가 바라보기도 하고 그 사태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문제는 통진당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 통진당의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다, 나 자신의 문제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누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과연 여기서는 통칭 일반 명사로 좌파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좌파가 뭐냐, 스펙트럼, 세력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념과 부정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좌파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를 전제해놓고 통칭 좌파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진당의 말을 하려면 좌파가 뭐냐 그러면 거꾸로 또 좌파에 대안은 뭐냐 이 말을 우리가 하지 않고 통진당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첫 번째 보는 거고요. 물론 이제 통장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았죠. 적어도 연말 대선까지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고 그만큼 정세에 영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통진당을 대상으로 놓고 통진당을 갑으로 놓고 나머지를 을로 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빨리 바뀌어야 된다. 반대로 좌파가 이제 갑으로 올라서야 된다. 좌파가 주어로 등장을 할 때만이 통진당에 대한 어떤 비판도 우리가 올바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이제 통진당에 의해서 사태는 이제 그만 얘기하자. 그 정도면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 얘기 할 만한 건 다 나오지 않았는가. 따라서 이제 통진당 그 자체를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통진당 사태라고 하는 것도 사실 통진당의 한 부분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몸통인 통진당 그 자체를 우리가 얘기할 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통진당의 그 몸통에 대한 규정, 통진당의 정체성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제는 사회적 규정 또는 정치적 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통진당은 기존에 사실 민주노동당이 통진당으로 되기 전까지 또는 민주노동당, 통진당 또 진보 일부 이렇게 결합했을 때만 하더라도 노동운동 쪽이나 아니면 이른바 요새 최근에 많이 쓰여지는 용어로 별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른바 진보좌파 그 영역에서 통진당이 과연 어떤 성격의 당이냐 이거에 관련된 약간의 그 견해들이 제출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통진당 초기만 하더라도 통진당이 완전히 노동자성을 잃어버린 그런 당으로 당장 규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태도를 보였었거든요. 그거는 어쨌든 통진당의 주요 세력이 또 핵심 세력이 과거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창당을 했던 민주노동당 계열이죠. 이 부분이 여전히 그 당의 중심을 좀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게 노동자당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민주노동당이 창당됐던 그 시기부터 저희는 잠정적으로 민주노동당이 과거 그 용어법으로 좀 하면 부르주아 노동자 정당 이런 정도로 저희는 잠정적으로 표현을 해왔었죠. 그러나 이제 통진당은 사실상 이번 사태와 함께 물론 그 전에도 이미 그런 점이 충분히 있었지만 특히나 이번 사태와 함께 부르주아 노동자 정당에서 이제 완연한 부르주아 정당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 저희는 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제 통진당의 성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부르주아 정당의 한 형태인 국민정당으로 지금 현재 빠르게 급속하게 이행 중에 있다. 이렇게 좀 통진당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는 그러면 통진당이 국민정당으로 이행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또 이번 통진당 사태 때문에 중첩되어져서 또는 더 증폭되어져서 발생한 정치 공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통진당이 차지했던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어떤 이념적 공간이든 아니면 세력적 공간이든 그 공간이 분명히 있었죠. 우리한테 직접적인 정치적 영향을 미쳤던. 그러나 이 부분이 급격하게 그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공백을 어떤 식으로 다시 채워야 할 건가, 메꿔야 할 건가라고 하는 점이 우리 앞에 커다란 과제로 등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핵심적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통진당의 그런 걸 이야기한다 좌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이념적 또는 정치 조직적 이 성격에서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통진당의 국민정당화로 또는 통진당의 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이 정치 공백을 또 다른 의회 개량주의 정당으로 정당이 그 공백을 메꿀 수도 없고 메꾸게 놔둬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핵심 주장이자 요지입니다. 그거는 통진당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통진당 내부에서 벌어졌던 예컨대 조직 운영 문제에 있어서 어떤 패권주의라든가 아니면 통진당 내의 이념의 주요 측면을 차지했던 이른바 민족주의적 어떤 경향 이런 부분이 분명히 통진당을 비판할 때 등장하는 하나의 요소이긴 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 왜 개량주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 단순히 그 두 가지 어떤 현상적인 이 부분만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통진당으로 생긴 정치적 공백을 또 다른 의회 개량주의 정당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이 정치 공백을 누가 어떻게 채울 거냐와 관련되어져서는 사실 어떤 지금 대안적 부분이 사회적으로 성립되어 있지 않다. 그럴 수 있는 어떤 정치적 권위를 가진 어떤 세력이나 이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는 것도 또 하나의 현실이다. 이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선언적으로 또는 선언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없는 현재 지형, 구도가 이제 우리의 처지이다. 따라서 그 공백을 메꿔 가기 위한 그 정치적 과정을 어떻게 조직할 거냐. 이 점을 저희는 핵심적으로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 요지가 되겠는데요. 그랬을 때 예를 들자면 두 가지를 좀 피하고자 하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또 다른 의회 개량주의 정당이 아닌 다른 형태의 대한정당. 저희의 용어로 하면 여기서는 저희는 새로운 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말하자면 어떤 걸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의 새로운 노동자의 일반 명사에 대응하는 저희의 구체적인 명칭은 예컨대 노동자 혁명정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개량주의 정당이 아닌 형태의 다른 대한정당은 현재의 어떤 한국의 정치 지형상 또는 어떤 대중들의 조건이나 상태상 아예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미리부터 처음부터 배제하거나 포기하는 것 이런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다시 반대로 어떤 특정 세력이나 또는 특정 이념을 가지고 이것만으로 모든 것을 다 집중해야 된다라고 별도로 이렇게 각각 알아서 하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전파적 입장만을 앞세워서 각 전파가 각계 분산된 채로 각자 알아서 그냥 나가는 것. 이것 또한 피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건 나중에 내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핵심적인 요지를 사실상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6쪽의 큰 두 번째 정세인식과 관련해서 짤막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11 총선에 대한 여러 평가들이 지금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첫 번째 제출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건 뭐냐면 지금부터 한 4년 조금 더 넘었죠.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의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이 탄생했던 시절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수를 훨씬 넘는 그런 의석을 차지했던 그 시절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야 됩니다. 그걸 잊고 최근 말하자면 한 1년 정도 요 정세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놓칠 수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때하고 지금 정세를 비하면 한국의 경우 엄청나게
좌선해야 했다. 저는 이렇게 첫 번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4.12 총선도 그 점을 명확하게 보여줬다. 비록 그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을 집권했고 예컨대 민주통합당과 그 통합진보당의 그 야권연대가 과반 구석을 차지하지 못한 그 사실, 그것만 놓고 문제를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첫 번째 좀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지난 4년 동안 지난 4년의 초기 1년 이 과정을 보면 거의 한국 사회를 이명박 정권과 당시 한나라당이 거의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 원내 80몇 석이었는데 사실 원내 제1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색할 만큼 대중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말하자면 심판을 받아서 다시 재개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불호자 정치 수준에서도 재개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태에 빠졌던 걸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 초기, 그 이명박 정권 들어선 초기 1년은 민주당이 당시 뉴 민주당 플랜이라는 걸 한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때 민주당이 정권을 왜 놓쳤냐라고 했을 때 너무 자기들이 좌쪽으로 갔다. 그래서 우쪽으로 가야 된다. 라고 들고 나왔던 것이 뉴 민주당 플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그것이 이명박 정권 한 2년을 경과한 뒤, 물론 그 전에 촛불투쟁이라고 하는 거대한 한 이명박 정권이 형성된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도정치권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민중 자신들의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자신들의 말하자면 촛불투쟁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투쟁을 계기로 해서 사실상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MB 전선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쌍용자동차 투쟁, 그 다음에 엄청난 그 작은 사업장들이 있어요. 장기투쟁 사업장이라고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묶어버리는데 전국적으로 정말 3년, 4년, 5년 이렇게 투쟁하는, 피 터지게 투쟁하는 이런 장기투쟁 사업장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아시는 것처럼 2010년에 현대자동차 비정규 투쟁, 25일간의 공장정보 투쟁을 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아래로부터의 반이명박 정선이 농자 민중의 그야말로 몸부림에 가까운 이런 투쟁들이 되어지면서 서서히 반이명박 정선이 거꾸로 생성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각종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서울시장의 보궐선거가 연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기존의 진보정당들은 그 노동자 민중들이 어렵게 그야말로 투쟁으로 일궈낸 반이명박 전선을 하루아침에 제도정치권을 중심으로 하는 반MB 전선, 특히 야권연대, 그 다음에 선거심판론으로 급격히 다 이동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반이명박 전선이 노동자 민중들이 투쟁할 때 얘기했던 예컨대 반자본주의적 성격, 그 다음에 아래로부터 직접 행동적 성격, 그리고 특히 이 시기에 잘 아시는 것처럼 북아프리카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아래로부터의 거대한 투쟁의 물결이 일어났던 걸 우리가 알 겁니다. 유럽에서의 광장 점거 시위, 미국에서의 월가 점령 시위, 말하자면 전 세계적인 이런 운동들이 한참 뻗어나가고 있었고, 그와 함께 한국에서도 한진중공업 이 투쟁을 계기로 해서 희망버스 투쟁이 기존 정당이나 기존 그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그런 관료적인 이런 투쟁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이런 투쟁들이 불같이 일어났던 이런 세계적인 현상과 한국적 이 투쟁들이 맞물리는 그런 정세를 이뤘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를, 그리고 민주당이 그런 투쟁 때 촛불 투쟁은 물론이고 그 쌍용자동차 투쟁, 현대자동차 비정규투쟁 이런 곳에서 민주당은 전혀 정치적 발언권이 있지도 않았고 대중들이 그들을 연사로 부르지도 않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궐선거, 지방선거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서 오히려 진보정당이 그들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야권연대 선거심판, 정권교체 이런 온갖 가지 그 부분으로 민주당을 다시 사실 회생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회생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저는 진보정당이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규정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희망버스 때부터 연단에 오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말하자면 선거에서, 당연히 선거니까 야권연대나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겠죠. 제도정치 수준에서. 그러면서 반대로 진보정당은 말로는 야권연대의 자기들이 중심이다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야권연대의 종속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면서
한때 진보정당은 그야말로 결정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진보정당이 자기 후보를 내지도 못하는, 물론 민주당도 후보를 못 내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지만, 그 다음에 낙곰수 현상, 안철수 현상, 박원순 현상,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진보정당은 존재감 자체가 대중으로부터 사라져버리는, 말하자면 이런 엄청난 부분에 빠졌었다. 우리가 이 정세를 기억하면서 지금 최근 정세를 보지 않으면 많은 부분을 놓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정세 구도를 봤을 때 실제로 노동자 민중들의 그 반-MB 투쟁에 의해서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또다시 말하자면 투쟁을 복원하고 좌회전하는 그 결론이 뭐냐면, 한나라당 내부에서 이른바 그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친박이 형성됐던 계기도 단순히 새누리당 내부의 정권적, 정파적 차원만이 아니라 그런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투쟁, 그래서 불가피하게 새누리당조차도 복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봐야 될 핵심적인 정세다. 근데 지난번 4.12 총선을 앞두고 예컨대 야권연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계급적 의제, 실제로 민중들이 가장 요구하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이런 문제들을 전혀 중심에 놓고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원내 가반을 돌파하지 못했던 핵심적인 원인도 바로 그런 부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선까지의 정세 전망과 관련해서는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보정당들 말고 나머지 이른바 범접파 세력이나 또는 혁명주의를 내세우는 이 세력들의 모습도 이 안에는 적시를 해놨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거는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야권연대에 대당할 수 있는 정치적인 또는 정세적인 구심을 전혀 형성하지 못하고, 사실상 최근 정세에서 그 세력적으로 또는 이념 노선적으로 대중과 함께 어떠한 자기 정체성도 현재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 그야말로 지리멸렬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만 규정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정세 하에서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 대선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권연대하고 단절하는 새로운 노동자 세력화 운동을 지금부터 본격화하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치 공백을 어떤 식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 과정을 메꿔나갈 건가, 또는 새롭게 형성해 나갈 건가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통진당 사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좀 놔두고, 그래서 11조 보면 더는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 방침을 가지고 투쟁에 나설 때다. 그러니까 저 통진당이 어떻게 될 건지 이제 불구경은 그만해도 된다는 거죠. 이미 충분히 불은 다 타올랐고 꺼져가고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좌파가 뭔지, 좌파의 대안을 가지고 선제적 방침을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 정치 공간에 뛰어들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첫 번째는 야권연대와 단절하는 투쟁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사실 그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에 속하지 않은 더 많은 노동자들, 비정규직, 여성, 이주, 영세사업장 이런 많은 그 노동자들도 정치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선거라고 하는 국면에서 정책 선택과 관련해서는 과거 87년부터 올해 이전까지는 그래도 비록 의회 개량주의 정당이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본과 계급과는 단절한, 자본과 정당하고는 단절한 형식적이고 비록 그것이 조직적 그런 한계는 있지만 내용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형식적으로 독립된 어쨌든 진보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선택지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권연대가 등장하면서 물론 진보신당이라고 하는 야권연대를 그 자체를 몸통까지 하지 않은 그 부분이 사실 총선에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진보신당이 과거에 많은 활동의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4.1 총선에 대비한 게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과 같이 했고 또 거기서 분당에서 나왔고 또다시 통합을 논의하는 그렇게 하면서 짧은 과정에 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이번 4.1 총선에서 얻은 그 표 이것만 가지고 진보신당을 다 평가하기는 좀 그 무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진보신당이 과거의 어떤 민주정당과 같은 선택지는 아니었다. 이 점은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도 그야말로 부르자 정당과 단절한 정당조차도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야 될 당이 없는 거예요.
그 제도 정치권 수준에서라도 그거는 통진당이 야권연대 이 부분으로 가버림으로 인해가지고 대중이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선택지가 없어졌다는 거죠. 저는 이대로 가면 연말 대선에서도 이러한 지형, 이러한 구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합니다. 지금 비록 통진당 사태로 인해서 야권연대에 대한 한편으로는 보수 세력의 엄청난 그 공격이 지금 현재 공격과 공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과연 야권연대가를 가지고 연말 대선을 치러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한 정파적인 손익계산서를 따지고 있겠지만 현재 민주당만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안철수까지를 포함하는 이런 연대연합을 그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야권연대는 어떤 형태로든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전망입니다. 그리고 통진당 내부적으로도 이달 말부터 해서 당직 선거가 아마 진행될 건데 당직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또는 심지어 그럴 리는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지만 통진당이 분당된다고 하더라도 야권연대, 연대에서 연말 대선에서의 야권연대는 어떤 형태로든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야권연대 대당할 수 있는 정세구심을 세우는 그런 투쟁을 지금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야권연대 대당하는 정세구심을 형성하기 위해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어떤 투쟁적 과제가 있어요. 첫 번째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벌써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안 다양한 투쟁들이 있습니다. 장기사장 그런 투쟁들을 비롯해서 쌍자동차 투쟁,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도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가 지금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말하고 있는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 투쟁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쨌든 그 투쟁 과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말에 대선 투쟁이 있습니다. 크게 봐서도 이 세 가지 투쟁이 현재 현안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노동 현안이 아닌 나머지 사안 중에서도 투쟁 과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시작된 예컨대 그 의료 이 문제를 놓고 포괄수가제를 놓고도 지금 여러 수준의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계급적 입장에서 새롭게 투쟁을 형성해야 될 어떤 사안이 되겠고 이거 외에도 연말 대선을 앞두고 복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이런 문제를 두고 엄청난 아마 논쟁들이 벌어질 거고 실질적인 그에 맞서는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면 대안 또는 투쟁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야권연대에 대당할 수 있는 우리 어떤 대안적 형태로 제출을 해서 투쟁을 전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의 주제인 또 하나의 정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통진당이 없어진 이 자리를 놓고 노동자 정치사회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 문제를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도래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설카 운동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난번 민주노총 중집은 통진당에 대해서 일단 조건부 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 지지 처리를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제2 정치세력과 기구,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적 수준에서도, 그러니까 민주노조운동 수준에서도 새로운 정치세력화 운동을 지금 공식 노조 수준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주노조운동 내부를 중심으로 지금 여러 형태의 움직임들이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여러 수준에서 지금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진보신당도 지금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워서 10월까지 재창당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한 축에 있고 어차피 그 논의도 새로운 정치설카 운동의 한 일환으로 전개할 수밖에 없는 아마 이런 상황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세 번째, 기존의 범자파 또는 저희 같은 혁명주의를 내세우는 이런 세력들도 이렇게 발생한 이 공백을 놓고 새로운 정치설카 운동을 같이 뛰어들어서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정치 지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16쪽으로 넘어가서 이 새로운 노동자 정치설카 운동에서의 그러면 핵심 과제와 경로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아까 봤던 것처럼 도대체 좌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되겠죠. 형식 이전에 내용이 되겠는데 그 첫 번째가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용어가 민주노동당 분당 때부터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보신당도 제가 알기로는 네 가지 어떤 가치를 내걸고 진보신당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리기를
이런 진보의 재구성이 아닌 노동자당 강령 건설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있어서의 핵심적 과제의 가장 첫 번째는 노동자당 강령을 건설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핵심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강령 문제를 중심에 놓고 논의를 하지 않고 세력들의 이합집산, 누구누구하고 그동안 인맥적으로 또는 과정적으로 가까웠는가 또는 친화력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논의를 시작하면 불보듯 뻔하다. 그렇게 만약에 시작하면 가장 첫째, 노동자 대중들의 아무런 정치적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거다. 뻔하다고 볼 겁니다. 그들이 기존에 늘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두 번째, 통진당 정도의 의회 개량주의 정당도 저는 만들지 못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만약에 이런 노동자당 강령건설의 내용적인 이 토론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이러저런 세력들의 이합집산을 중심으로 할 경우에는 정말로 통진당 같은 정당조차도 만드는 것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점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핵심적 부분은 이런 강령이 되겠는데, 저희가 16조에서 10조 사이에, 저희가 만약에 강령을 얘기한다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건가에 대한 짤막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현재 비정규직 정리해고 문제가 지난 희망버스 투쟁 이후로 다시 핵심적인 지금 노동 현안, 과제로 떠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든 정리해고 문제든 이 문제를 말하자면 비정규직 차별 완화 또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 이런 정도를 가지고 만약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제가 봐서는 새누리당이 내놓는 대안이나 이 대안이나 질적으로 아무런 차이성을 아마 대중들은 느낄 수 없고 현실적 비결도 그렇게밖에는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당연히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를 이야기하려면 한국 사회에서 재벌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독점 자본의 문제를 빼놓고 그 이야기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다 이거는 말하자면 공문구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독점 자본 문제, 재벌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정권의 성격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권 연대에 의한 예컨대 그것이 공동정부 또는 연합정부 이런 걸 가지고는 도저히 비정규직 문제, 정리해고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당하는 형태로서의 노동자 정부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말해야 되고 말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문제는 곧 한국 사회 독점 자본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부자 정치 또는 부자 정권의 성격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노동자 정부로까지 우리가 한 몫으로 일관되게 깰 수 있는 말하자면 이런 수준의 노동자당 강령을 건설하는 이 문제를 반드시 제출하고 그에 준하는 투쟁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핵심적인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노동자당 강령 건설하는 과정은 당연히 새로 건설하고자 하는 새로운 노동자당의 당의 정체성 문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당은 어떤 당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개량주의 정당으로는 금방 제가 앞에 봤던 그 강령을 도저히 의회 개량 정당이 내세울 수도 없고 설령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전혀 그 강령은 아마 주머니 속의 강령 또는 서랍 속의 강령으로 현실 직접적인 투쟁과 그 강령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말하자면 이런 강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의회 개량정당이 아닌 대한정당, 저희 용어로는 혁명정당 건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마치 의회 개량주의 정당은 보다 대중적인 정당이고 혁명정당은 소수자만의 정당이다. 이런 이분법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데 이 이분법, 이것부터 우리는 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혁명 정당이 가장 대중적인 정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개량주의 정당이 정말 소수자 정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령 통진당 같은 경우에 말하자면 야권연대나 또는 부천당과의 통합을 하지 않았다면 또 그 전에 국민적인 이른바 여론조사하면 3% 내외의 지지도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대중정당입니까? 반대로 얘기합시다. 오히려 혁명정당은 대중정당이 아니다. 이 사고방식을 깨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숫자의 문제는 정세 역동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과정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점을 하나 좀 말씀드리겠고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마치 혁명정당은 제도권에 대한 어떤 개입, 의회 전술, 의회 개입 또는 개량투쟁 이런 건 안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투쟁을 잘하기 위해서도 제대로 된 노동자당 강령과 제대로 된 대한정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과정적으로 조직해 갈 거냐라고 하는 점에서 적어도 새로운 노동자당 건설이 필요하다라고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공동대응 전선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저희가 이번에 지금 내세우는 핵심적인 경로상에 있어서의 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령 그 통진당에 반대하는 이 세력들의 각계 약진 또는 각자의 어떤 움직임 또는 어떤 그 정파적인 움직임 또는 어떤 그 비공개적인 움직임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 모든 세력이 하나의 공동대응 전선을 쳐서 그 안에서 그 내부적인 전투쟁 과정을 거쳐서 과도적이고 한시적인 이런 공동대응 전선을 구축해서 그 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투쟁적 과제와 새로운 정당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그런 과제를 동시에 놓고 공동투쟁을 벌려서 그 투쟁의 최종 결과로서 어떤 당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맞은 이런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그 최종 마지막 당이 하나의 정당으로 부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2개 내지 3개로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의 정당이 되든 그렇게 해서 발생한 2개, 3개의 정당은 그래도 대중과 함께 그 속에서 정치적 과정을 충분히 같이 겪고 대중에 대한 충분히 자기 책임을 전제로 해서 탄생하는 그러한 정당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소중한 또 반드시 필요한 경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대선 투쟁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은 야권연대에 대항하기 위한 정세적 과제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대선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과제는 아닙니다. 이 자체가 엄청나게 대사적 큰 일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반드시 야권연대에 대항할 수 있는 저는 대선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그 정당 건설을 위한 새로운 정당 건설을 위한 공동대응 전선 이 안에서 대선 투쟁까지도 같이 할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할 건지의 문제는 우리가 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이 공동대응 전선은 어떠한 전제 조건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권연대에 대당하고 노동자의 독자성을 형식적 부분이라도 좋다. 왜냐하면 강령은 그 뒤에 논쟁해가면서 결정하는 거니까 출발할 때에는 자본과 정당과 단절하는 그런 형식적 독립성에 동의하는 이 세력이면 족하다. 그 어떤 나머지 전제 조건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공동대응 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그나마 대선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 안에서 공동대응 전선 안에서 그 대선을 동시에 할 수 있어도 좋고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왜냐하면 대선조차도 이 새로운 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이 공동전선의 전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바깥에서도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어떤 형태라든가 반드시 대선을 우리가 야권연대에 맡겨두는 이런 형태가 아닌 노동자협의 독자적인 요구와 강령을 가지고 투쟁할 수 있는 대선 투쟁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제 마치겠습니다.